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단단해 보이던 일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 아침부터였습니다. 저는 그저 사소한 흠집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뿐입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부엌에서는 벌써부터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잠이 없는 편이긴 하지만 요즘 들어 며느리인 정희는 저보다도 훨씬 먼저 일어나 부산을 떨곤 했어요. 아들 내외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산지 어느덧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적적했던 집안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것 같아 마음이 좋았는데 언제부턴가 그 온기 속에 서늘한 냉기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평소라면 간단한 국과 나물 두어 가지가 전부였을 아침상에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이며 따끈한 탕국, 갖가지 전까지 휘황찬란하게 차려져 있었거든요. 마치 큰 명절이라도 되는 것 같았죠. 정희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제 맞은편에 앉아 살갑게 웃더군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요즘 기력이 없으신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 좀 해봤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그 애의 목소리는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수저를 들었어요. 칭찬이라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쩐지 목구멍에서 말이 탁 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희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나면 꼭 몸에 무거운 납덩이라도 매달아 놓은 것처럼 온몸이 노곤하고 머리가 안개 낀 듯 멍해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탓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직접 차려 먹거나 밖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한 날은 온종일 정신이 맑고 개운했죠. 유독 며느리가 정성껏 차렸다는 음식을 먹은 날만 그랬습니다. 왜요, 어머니? 맛이 없으세요? 제가 수저만 든 채 음식을 바라보고만 있자 정희가 걱정스러운 투로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탕국을 한 숟갈 떴어요. 아니다. 너무 잘 차려서 뭐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너도 아침부터 고생이 많았구나. 고생은요. 어머니 건강만 하시면 저는 더한 것도 할 수 있는걸요. 어서 많이 드세요. 정희는 제 밥그릇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살가운 행동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게 아려왔어요. 혹시 내가 너무 며느리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밥을 반쯤 먹었을까 벌써부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꾸벅꾸벅 조는 제 모습을 정희는 건너편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도 오전 내내 비몽사몽한 상태로 안방에 누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이러다 정말 큰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저는 종합병원에 검진 예약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전화기를 드는데 어느새 다가온 정희가 제 손에서 수화기를 빼앗아 들었어요. 어머니, 어디 전화하시게요? 아, 몸이 영 찌뿌둥해서 병원에 예약이라도 해두려고. 어머, 그런 건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편히 쉬고 계세요. 정희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자기가 직접 예약을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그러라고 했지만 그날 오후가 다 가도록 며느리는 예약이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물어보니 상담원 연결이 계속 안 되어서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 날에는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 꽉 차서 안 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지부지 지나갔고 병원 예약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운이 없나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그 애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제가 제 몸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을 교묘하게 막고 있었던 거죠. 며칠 뒤 정희가 백화점에 간다며 집을 비운 사이였습니다. 저는 쌓인 쓰레기를 정리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어요. 분리수거를 하려고 쓰레기통을 뒤적이는데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낯선 포장지 몇 개가 손에 잡혔습니다. 언뜻 보기엔 약 상자 같기도 하고 건강식품 포장지 같기도 한데 제가 본 적 없는 물건이었어요. 앞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외국어가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성분을 알 수 없는 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포장지가 아주 잘게 찢겨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내용물을 절대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처럼요. 저는 찢어진 포장지 조각들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그 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서는 정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이거 어머니 선물. 정희는 제게 예쁜 스카프가 담긴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놓인 포장지 조각들을 발견하고는 순간 얼굴이 싸늘하게 굳더군요. 그 표정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황과 불안,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섞인 그런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애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제가 깜빡하고 쓰레기통에 버렸나 보네. 이게 뭐니? 집에서는 처음 보는 물건인데. 제 질문에 정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과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에이,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기력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주문한 건강식품이에요. 이게 엄청 비싼 거라 포장지 보시면 어머니가 비싼 거 샀다고 잔소리 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숨겼던 거예요. 깜빡했네, 정말. 참으로 그럴듯한 변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건강을 생각해 비싼 약을 사왔지만 잔소리가 무서워 포장지를 몰래 버렸다는 며느리. 보통의 시어머니라면 기특하다고 등을 두드려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변명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들렸어요. 몸에 좋은 것이라면서 왜 그렇게까지 비밀스럽게 숨겨야만 했을까요? 포장지는 또 왜 그렇게 잘게 찢어버린 걸까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지만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그랬구나. 다음부터는 그냥 말하고 주렴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제 등 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며느리의 기색을 저는 애써 모른 척해야만 했어요. 결정적으로 며느리에 대한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것은 오랜 친구인 경숙이가 집에 다녀간 날이었습니다. 경숙이는 저와는 반평생을 함께한 제게는 친자매나 다름없는 친구예요. 저희 집에 스스럼 없이 드나들며 가끔은 자고 가기도 하는 그런 사이였죠. 그날도 경숙이는 제가 좋아하는 찐빵을 한 알음 사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순자야, 나왔다. 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친구를 맞았어요. 그런데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정희는 경숙이를 보고도 본체만체 하더군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오셨어요. 하고 짧게 목례를 하는 그 얼굴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민망한 마음에 친구의 등을 떠밀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미안하다, 경숙아. 저 애가 오늘 어디 몸이 안 좋은가 보네. 괜찮아. 그나저나 너는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친구의 걱정스러운 말에 저는 차마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고 나서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멋쩍게 웃으며 괜찮다고 둘러댈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정희의 행동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주려고 과일을 깎는 동안 정희는 일부러 청소기를 들고 와 시끄럽게 윙윙거리며 거실을 오갔습니다. 친구가 몇 번이나 말을 걸어도 일부러 못 들은 척 대답을 하지 않았고
제가 따라준 차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소파에 벌러덩 누워버리기까지 했어요. 결국 경숙이는 집에 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순자야, 나 오늘 급한 일이 생각나서 이만 가봐야겠다. 다음에 다시 제대로 보자. 친구의 얼굴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친구를 배웅했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소파에 누워있던 정희가 벌떡 일어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게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니, 저 할머니는 왜 이렇게 자꾸 찾아오셔서 사람 귀찮게 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보였던 무례한 행동도 모자라 이제는 면전에서 대놓고 불평을 쏟아내는 그 애의 모습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희야, 지금 말 다 했니? 경숙이는 내 친구야. 너한테는 어른이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 말이 틀려요? 이제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신데 좀 쉬셔야죠. 맨날 친구분들 불러서 수다 떨고 그러실 나이는 지났잖아요. 그러다 몸 상하면 저만 고생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저를 귀찮은 늙은이,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자기 손만 기다려야 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인간관계마저 통제하고 저를 세상과 단절시켜 고립시키려는 그 애의 검은 속내가 너무나도 투명하게 들여다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 지난 반년간 있었던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정성이라며 내밀던 음식들, 먹고 나면 항상 몽롱했던 몸 상태, 교묘하게 막아섰던 병원 예약, 정체를 알 수 없는 약 포장지, 그리고 제 친구를 내쫓듯 대하던 오늘의 그 차가운 얼굴까지.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거대하고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정희는 아침부터 유난히 분주하게 부엌을 오가며 무언가 열심히 끓이고 있었어요. 집안 가득 구수하면서도 진한 냄새가 퍼져나갔죠. 제가 좋아하는 감자탕이었습니다. 돼지 등뼈를 푹 고아낸 그 냄새는 예전 같았으면 군침부터 돌게 했을 테지만 그날은 어쩐지 그 냄새마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냄새 분자 하나하나에 보이지 않는 의심의 가시가 돋쳐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감자탕 끓였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시장 가서 제일 좋은 등뼈로 사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정희는 커다란 뚝배기를 식탁 중앙에 올려놓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감자탕은 누가 봐도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우거지도 푸짐하게 들어있었고 살코기도 두툼하게 붙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음식을 마주하고도 선뜻 수저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 음식 어딘가에 나를 잠들게 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종국에는 나를 껍데기만 남은 사람으로 만들 정체 모를 무언가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기 때문이에요. 왜 안 드세요,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제 망설임을 눈치챈 정희가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음식을 거부하면 그 애의 의심을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어머니를 연기해야만 했어요. 저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구나. 너가 끓인 감자탕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그렇게 말하며 저는 국자로 감자탕을 떠서 제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한 척
아주 맛있게 먹는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국물을 한 숟갈 떠먹고는 맛있다 하고 감탄사를 내뱉고 두툼한 살코기를 발라먹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죠. 제 연기에 정희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 애는 제 맞은편에 앉아 제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덫에 걸린 사냥감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소름 끼치는 눈빛으로요. 그렇게 감자탕을 반쯤 먹었을 때였을 겁니다. 거실에 놓아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아들 민철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웬만해서 전화를 하지 않는 아이인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었죠.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오마. 저는 정희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지금 어디예요? 집이다 아들. 저녁 먹고 있었지. 그런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니? 무슨 일 있어? 저녁이요?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설마 정희가 해준 거 먹고 있어요? 아들의 질문에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희가 감자탕 끓여줘서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지. 왜 그러니? 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거 절대 먹지 마요. 먹었으면 당장 뱉어요. 제발요, 엄마. 당장 화장실로 가서 다 토해내세요. 수화기를 타고 전해져 오는 아들의 절규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식탁 쪽을 돌아보니 정희가 무슨 일이냐는 듯 순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스며있는 미세한 불안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응? 엄마, 제발 제 말 들어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그것부터 뱉어내세요, 네.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식탁으로 돌아가 아무렇지 않은 척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민철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정희가 캐묻듯 말했습니다. 저는 속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어요. 아니다. 갑자기 속이 좀 안 좋네. 아무래도 급하게 먹다가 체했나 보다. 나는 그만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저는 남은 감자탕을 그대로 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는 제 뒤에 대고 많이 안 좋으세요? 제가 약이라도. 라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모든 것을 개원해야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의 아내가 나를 해치려 했다는 끔찍한 증거물이었죠. 저는 대신 남은 감자탕을 따로 보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나가 뚝배기에 남은 감자탕을 작은 밀폐용기 2개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하나는 냉동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고 다른 하나는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가방에 챙겨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밖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은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제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아들의 친구가 시내에서 작은 카페를 하는데 며칠 전 정희가 그 카페에 친구와 함께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지 자랑하듯이 떠벌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요즘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끓여주는 국이나 찌개만 먹으면 하루 종일 해롱해롱 정신을 못 차리거든.
내가 특별히 넣는 재료가 있거든. 그 늙은이가 워낙 깐깐해서 좀 잠잠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어. 그 말을 우연히 엿들은 아들 친구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 민철이에게 바로 연락을 했던 겁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설마 내 아내가 그랬을 리가 없다며 믿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젯밤 제가 감자탕을 먹고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불안감이 폭발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늙은이라니요. 저를 그렇게 부르며 제 음식에 장난을 치고 있었다니요. 슬픔보다 배신감, 배신감보다 분노가 더 크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 밥을 먹고 나면 멍해졌던 증상과 며느리의 이상했던 행동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충격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하지만 민철아, 너는 당분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 정희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해. 내가 알아서 하마.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정희는 어젯밤 남은 감자탕을 데워 먹으려는지 부엌에서 뚝배기를 찾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제 남은 감자탕 어디에 두셨어요? 제가 아침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안 보이네요. 아, 그거. 어젯밤에 내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다 버렸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을 게다. 제 말에 정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실망감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이었겠죠. 저는 모른 척 시치미를 떼며 제가 따로 챙겨두었던 감자탕 국물 일부를 그릇에 담아 그 애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런데 정희야, 내가 어제 남은 국물을 그릇에 덜어놨다가 지금 보니까 이상한 가루 같은 게 가라앉아 있더구나. 이게 다 뭐니?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릇 바닥에는 희고 고운 가루가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니. 어머니 건강에 좋은 한약재예요.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해서 제가 아는 한의사분께 특별히 부탁해서 구한 거예요. 이게 워낙 비싼 거라 아껴서 넣는 건데 어제는 특별히 듬뿍 넣었죠. 한약재? 처음 보는 것인데 이름이 뭐라더냐? 그게 이름이 좀 어려워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아무튼 몸에 좋은 거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정희는 그렇게 둘러대고는 서둘러 그릇을 빼앗아 설거지를 해버렸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심산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척 안방에 누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실에서 정희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목소리는 제 귀에 똑똑히 박혀들었습니다. 응, 나야. 어제? 아, 어제는 좀 아쉽게 됐어. 그 할망구가 갑자기 체했다면서 다 버렸지 뭐야. 그래도 오늘도 내가 끓여준 국은 잘 먹더라. 이제 슬슬 약효가 몸에 쌓이고 있을 거야. 조만간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응,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다음 단계라는 말에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 애가 꾸미는 다음 계획은 대체 무엇일까? 저를 어떻게 하려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 며느리 정희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지난 6개월간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기억의 파편들을 맞추다 보면 분명 그 애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정희가 정성껏 끓였다며 제게만 따로 떠주는 국이나 찌개를 먹은 날이면 어김없이 저는 온종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했고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 소파나 침대에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죠. 눈을 떠보면 어느새 창밖은 어둑어둑해져 있고 저는 그날 하루를 통째로 도둑 맞은 듯한 허무함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런 날들에는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제게 정희는 다가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까 어머니가 은행 가서 적금 좀 찾아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다녀왔어요. 여기 통장이랑 도장이요. 그러면서 제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곤 했죠. 저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며느리에게 그런 부탁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멍한 상태로 있었으니 내가 잠결에라도 그런 말을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 일쑤였어요. 나이가 드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자책감에 며느리를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모든 것이 아기가 딱딱 들어맞았습니다. 그 애는 제 음식에 무언가를 넣어 저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든 뒤 제 도장과 통장을 마음대로 들고 나가 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본 금고 안은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상금으로 넣어두었던 현금 다발 중 5만 원권으로 묶어두었던 300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아침 식사 시간,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식탁에 앉아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정희야, 혹시 내 금고에 손댔니? 안에 있던 현금이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제 질문에 정희는 밥을 씹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 연기력은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네, 금고요? 제가 어머니 금고를 어떻게 열어요?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내가 혹시 잠결에라도 너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나 해서 그런다. 어머,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돈, 저번에 어머니가 저한테 생활비 하라고 주셨잖아요. 시장 갈 때 쓰라고 넉넉하게 주머니에 넣어주시기까지 했는데 벌써 또 깜빡하셨어요? 정희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한 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생활비로 준 기억이 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정희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마치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연기하니 순간적으로 정말 내가 잊어버린 건가 하는 혼란스러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애는 이런 식으로 저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하며 제 기억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랬었나.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보구나. 저는 일부러 기억이 안 나는 척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정희는 안심했다는 듯이 덧붙이더군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자꾸 그러시면 저 정말 속상해요. 제가 어머니 돈을 탐내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 뻔뻔한 말의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외출 준비를 하며 지갑을 열었다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갑 안주머니에 항상 넣어 다니던 작은 금반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살아생전 제 첫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소중한 반지였습니다. 정희야, 내 금반지 못 봤니? 지갑에 넣어뒀는데 없어졌구나. 제 다급한 외침에 정희는 방에서 나오며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지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가 또 어디다 두고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잘 찾아보세요.
지난번에도 안경 찾으신다고 온 집안을 뒤집어 놓으셨는데 결국엔 머리에 꽂고 계셨잖아요. 정희는 저를 어린애 취급하듯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애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옷장,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다 뒤져봤지만 반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반지는 제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자 제 젊은 날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보물이었죠. 그런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과 함께 그 반지를 훔쳐간 것이 틀림없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로는 그 애를 이길 수 없었어요. 물증, 그 애가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시내로 나가 아주 작은 소형 녹음기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외출한 틈을 타 제 방 안 화장대 위 작은 보석함 뒤편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어요. 혹시라도 그 애가 내 방에 들어와 또 무언가를 훔쳐가거나 수상한 통화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제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녹음된 내용을 확인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녹음기에는 정희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서랍을 뒤지는 소리, 제 가방을 열어 지갑을 확인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가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직후에 녹음된 정희의 전화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지난밤에 통화했던 그 공범과 이야기하는 듯 했어요. 응, 나야. 도장은 방금 챙겼어. 그 할망구 완전 호구라니까. 내가 주는 국만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뭘 훔쳐가도 뭘 줘도 기억을 못해. 어제는 금반지 없어졌다고 온 집안을 뒤집고 난리를 치더라. 내가 어디다 두고 잊어버린 거 아니냐고 하니까 금방 수긍하더라고. 정말 웃기지 않니? 정희는 즐겁다는 듯이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할망구, 호구라고 칭하며 조롱하고 있었어요. 응. 돈은 오늘도 조금 찾았어. 300만 원. 한 번에 많이 찾으면 아들 녀석이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빼내고 있어. 조만간 더 큰 거 한 방 터뜨릴 거니까 걱정 마. 그 할망구 재산 머지않아 전부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 통화 내용을 듣는 내내 저는 손발이 차갑게 식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좀도둑질이 아니었어요. 그 애는 제 전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저를 정신 못 차리는 노인으로 만들어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죠. 녹음기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을 잘못 키운 제 탓일까요? 아니면 저런 악마 같은 아이를 며느리로 들인 제 잘못일까요? 하지만 자책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그 애의 죄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 악마 같은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고 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출근하고 집안의 정희와 저 단둘만 남게 되자 저는 조용히 그 애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제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는 것을 보고 정희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마지못해 소파에 앉더군요. 무슨 할 얘기라도 있으세요, 어머니? 정희는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매만지며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어젯밤 녹음기를 올려놓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더 이상은 너의 그 역겨운 연극을 보고 있을 수가 없구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너 내 음식에 대체 뭘 넣은 거지?
제 돌직구 같은 질문에 정희의 손톱을 매만지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금세 평정심을 되찾고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머니 음식에 뭘 넣다니요? 맹세코 그런 적 없어요. 맹세? 너의 그 더러운 입으로 맹세라는 말을 담을 자격이나 있니? 아직도 발뺌할 생각이구나. 좋다. 그럼 이걸 한번 들어보렴. 저는 망설임 없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제 방 서랍을 뒤지는 소리와 함께 저를 할망구, 호구라고 비웃으며 제 재산을 전부 가로챌 계획을 떠벌리는 정의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 내용이 흘러나올수록 정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동요하던 눈빛은 이내 당혹감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재생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으로 그 애를 쏘아보았어요. 이제는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했죠. 잠시 침묵하던 정희는 놀랍게도 조금의 반성도 없는 뻔뻔한 태도로 제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녹음까지 하셨어요? 정말 지독하시네요, 어머니. 뭐라고? 그래요, 맞아요. 제가 좀 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정의는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그 모습에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어요. 뭐가 어떠냐니? 너 지금 그게 제정신으로 할 소리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사사건건 얼마나 깐깐하고 잔소리가 심하신데요. 국이 짜네, 반찬이 싱겁네, 청소는 왜 이렇게 안 했네. 제가 아주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어머니 좀 조용히 얌전히 계시라고 한약재 좀 넣은 거예요. 잠 좀 푹 주무시라고요. 한약재? 그게 정말 한약재라고 생각해? 그럼요. 그냥 먹으면 좀 졸리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약재일 뿐이에요. 어머니도 잠 푹 자서 편하고, 저도 어머니 잔소리 안 들어서 편하고.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편하자고 한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그 황당한 논리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분노로 몸을 떨고 있자 정의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로 툭 던졌습니다. 여러 장의 팸플릿 묶음이었어요. 맨 위에는 공기 좋고 물 맑은 실버타운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요양원 안내 책자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아파트에서 답답하게 계시지 말고 공기 좋은 시골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경치도 좋고 어머니랑 비슷한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제가 다 알아봤는데 여기 시설이 그렇게 좋대요. 뭐라고? 이미 상담까지 다 받아놨어요. 다음 주에 저랑 한번 구경만 가봐요. 분명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정의는 마치 제게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애가 말하던 다음 단계가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저를 약에 취해 정신 못 차리는 사람으로 만든 뒤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쳐넣고 제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내가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너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내가 안 간다고 하면 어쩔 테냐?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정의는 코웃음을 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요즘 어머니가 얼마나 깜빡깜빡 하시는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들 저를 동정한다고요. 거짓말. 너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닌 거야?
무슨 말이긴요. 있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죠. 우리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 없는 돈을 잡고 있다고 우기신다. 했던 말을 기억 못 하신다. 뭐 이런 것들이요. 아, 그리고 병원에서도 치매 초기라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죠. 이제 어머니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걸요. 정희는 악마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애는 이미 제가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거대한 거미줄을 쳐놓았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거미줄에 순순히 걸려들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당장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경로당과 반상의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모든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순자 씨, 너무 상심 말아요. 나이 들면 다들 깜빡깜빡하는 거지. 그래도 며느리가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챙기니 얼마나 다행이야. 맞아요. 며느님 말이 병원에서도 치매 초기라고 했다면서요? 약 잘 챙겨 먹고 그러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희는 제가 없는 곳에서 저를 정신 나간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그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천사 며느리 행세를 하고 다녔던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혔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웃들을 모두 불러 모은 자리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진실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모두 속고 계신 거예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멀쩡합니다. 저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며느리가 제 음식에 이상한 것을 탔다는 이야기부터 돈과 반지를 훔쳐간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반신반의하던 이웃들도 평소 총명하고 똑 부러졌던 제 모습을 기억해내고는 점차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평소 날짜와 시간, 이웃들의 소소한 경조사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억해내자 사람들의 눈빛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럼 며느리가 순자 씨를 그렇게 모함했다는 말이야? 어쩐지 며느님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더라니. 그렇게 힘들게 시어머니 모시는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 여론은 순식간에 제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은 힘을 잃었고 오히려 그 애의 사악한 본성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지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바로잡은 것처럼 이제는 제 아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저 사악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낼 차례였습니다.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의 거짓말을 바로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조금도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작은 전투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정이라는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그 애의 옆에 서 있는 내 아들 민철이의 마음이었습니다. 과연 내 아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제 가슴은 불안감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날 저녁 민철이가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니 오히려 보란 듯이 더욱 살갑게 민철이를 챙겼어요. 제 앞에서는 동네 이웃들에게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 망신을 당했으면서도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다정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꾹 참고 아들이 식사를 마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설거지까지 모두 끝난 후 저는 민철이를 조용히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정희가 거실에서 TV 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저는 방문을 닫고 아들 앞에 녹음기를 꺼내 놓았어요.
민철아, 이걸 들어보렴. 이게 바로 너의 아내 우정희의 진짜 목소리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아들 앞에서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정희가 제 방을 뒤지는 소리와 함께 저를 할망구, 호구라고 조롱하며 제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공범과 의논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녹음기를 쳐다보던 민철이의 얼굴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악과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특히 정희가 제 금반지를 훔치고도 웃음거리로 삼는 대목에서는 아들의 두 눈에 시뻘건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철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커다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들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격하게 잠겨 있었죠. 엄마, 이게 정말 다 사실이에요? 정희가 엄마한테 정말 이런 짓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 한 글자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나는 이 녹음 내용을 듣고 지난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 세상에 이럴 수가. 민철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토록 믿었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쉬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어요. 이윽고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제가 정희한테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만약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엄마.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성난 걸음으로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차마 따라 나가지 못하고 방문에 귀를 기댄 채 거실에서 벌어질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거실에서 민철이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정희,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우리 엄마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며느리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정희는 당황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오히려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어찌나 서럽고 처절한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죠. 민철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머니 말씀만 듣고 나를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어머니 모시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당신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시끄러워. 녹음기에 다 녹음되어 있어. 너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짓을 꾸몄는지 내가 다 들었다고. 그건 모함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일부러 꾸민 짓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어머니는 사사건건 트집 잡고 잔소리만 하시는데 내가 누구 하나 기댈 데 없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냐고요. 정희는 대단한 배우였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희생과 고통을 절절하게 연기해냈어요. 아들의 분노는 며느리의 그 처절한 눈물 연기 앞에서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고함 소리는 잦아들었고 대신 정희의 울음 섞인 하소연만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래요.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친구한테 푸념 좀 했어요. 그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당신은 매일 회사에만 가 있고 이 넓은 집에서 나 혼자 온종일 어머니 눈치만 보면서 사는데 내가 그런 말도 못해요? 차라리 이혼해요.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당장 친정에 가서 살래요. 결정타였습니다. 이혼하겠다며 짐을 싸는 신용까지 하는 며느리의 협박에 제 아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저는 아들이 며느리를 달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희야, 진정해.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뭐가 미안한데요? 당신은 하나도 안 미안하잖아요. 당신은 맨날 당신 엄마 편만 들잖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응. 그러니까 제발 진정해. 내가 다 해결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바닥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라니요. 제 아들은 결국 저 악랄한 여자의 거짓 눈물에 넘어가고 만 겁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완전히 기가 죽은 표정의 민철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아들의 그 한심한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다 들었다. 제 차가운 대답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우물쭈물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엄마. 정희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 봐요. 자기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까지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좀 까다로우신 편이잖아요. 정희가 아기를 가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푸념한 건데 엄마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녹음 내용을 듣고 분노하던 제 아들이 맞을까요? 불과 몇십 분 만에 아들은 완전히 며느리에게 세뇌당해 있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오해? 내가 들은 게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니? 내 돈을 훔치고 내 반지를 훔치고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운 게 전부 오해라고. 그건 정의 말이 엄마가 요즘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시니까 자기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거래요. 그리고 요양원도 엄마가 편히 쉬셨으면 하는 마음에 알아본 거라고 하고요. 나쁜 뜻은 정말 아니었대요, 엄마. 그래서 너는 그 말을 지금 믿는다는 거니? 제 날카로운 질문에 아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내뱉고야 말았어요. 엄마. 저는 엄마도 믿고 정희도 믿어요. 하지만 정의 말대로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엄마도 거기 가시면 친구도 사귀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저희도 주말마다 셔틀버스 타고 찾아뵈면 되고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배 아파 낳은 단 하나뿐인 아들이 저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아 이 늙은 어미를 귀찮은 짐 덩어리 취급하며 요양원으로 내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말을 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배신감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나가거라. 엄마. 내 방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싸늘하게 말하고는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이 한동안 망설이다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보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는데 고작 저런 악랄한 계집의 눈물 연기에 넘어가 저를 버리다니요.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밤을 홀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지독한 싸움을 저는 이제 정말로 혼자서 해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에게마저 버림받았다는 처절한 절망감은 아이러니하게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차가운 이성을 깨웠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저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저는 독한 마음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와 아들이 잠든 이른 새벽, 저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손에는 정희의 친정 주소가 적힌 작은 메모지가 들려 있었죠. 그 애의 뿌리를 알아야 했습니다.
저렇게 끔찍한 괴물은 대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은 시장 근처 허름한 상가 건물에 있었습니다. 1층에서 작은 건어물 가게를 하고 있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비릿한 생선 냄새와 함께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저를 맞았습니다. 정희의 아버지, 제게는 사돈 어른이 되는 분이셨어요. 제 얼굴을 알아본 사돈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어쩐 일이십니까, 사부인. 저는 군더더기 없이 그동안 정희가 제게 저지른 만행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제 음식에 이상한 것을 탄 이야기부터 돈과 물건을 훔치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려 한 계획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사돈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고 깊은 한숨 소리는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마침내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사돈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또 사고를 쳤구나, 그 몹쓸 것이. 그 한마디에 저는 정희의 이런 악행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돈은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과거를 제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민철이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혼인한 경험이 있는 이혼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결혼 생활 역시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파탄이 났다고 해요. 사실 우리 정희가 전에 시집 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음식에 몰래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집안 돈을 빼돌리다가 들켜서 쫓겨났어요. 그때 그 집안에서 고소하겠다는 걸 제가 무릎 꿇고 빌어서 겨우 합의를 받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싹싹 빌기에 믿었는데 사람 버릇은 어디 가질 않나 봅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부인. 사돈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어릴 때부터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 아이였다고 해요. 부모가 아무리 혼내고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저런 무서운 전과가 있는 여자를, 그것도 재혼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속아서 결혼했던 겁니다. 우리 딸이지만 정말 못됐습니다. 어려서부터 돈만 밝히고 자기 손에 들어온 건 절대 놓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사부인께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돈의 사과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딸을 잘못 키운 부모의 죄를 탓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런 딸을 둔 저 늙은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할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죠. 저는 더 이상 그를 탓하지 않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정희는 상습범이었고 제 아들은 그 애의 두 번째 사냥감이었던 겁니다. 며느리의 과거를 알게 된 저는 그 애의 현재를 파헤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간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와 정희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 애는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떠는 것이 전부였죠. 제가 너무 섣부른 의심을 하는 건가 싶어 포기하려던 찰나 마침내 정희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그날도 정희는 백화점에 간다며 집을 나섰지만 백화점으로 향하던 차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시내 외곽에 있는 한적한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주차장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낯선 남자 한 명이 정희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택시 기사에게 최대한 가까이 차를 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희는 그 남자와 아주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연인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차 안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근처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모자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 그들의 뒤를 따라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대화가 들릴 만한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제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자기는 좋겠다. 맨날 이렇게 명품만 두르고 다니고. 남자가 정희가 들고 있는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희는 아주 즐겁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그 바보 같은 남편은 내 말이라면 껌뻑 죽거든. 내가 카드 명세서만 잘 숨기면 자기가 얼마를 쓰는지도 몰라.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 할망구 때문에 골치 아프다며. 아, 그 늙은이. 거의 다 됐어. 약을 꾸준히 먹였더니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 눈에 보여. 아들 녀석도 이제 완전히 내 편이 됐고. 조만간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고 나면 그 집 재산 전부 다 우리 거야.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 자기야. 내가 이혼 서류 내밀고 자기한테 달려갈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웃고 떠드는 장면을, 그들의 추악한 대화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은 분노로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의 현장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파괴하려는 두 악마의 작전 회의 현장이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또 다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말한 카드 명세서를 찾아야만 했어요. 며칠간의 수색 끝에 저는 정희의 방 옷장 가장 깊숙한 곳, 겨울옷 더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통의 우편물이 들어있었어요. 모두 아들 민철이의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사의 명세서였습니다. 명세서를 확인한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민철이 몰래 남편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무려 3개나 더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카드들로 지난 몇 달간 사용한 금액은 총 2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사용 내역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 고급 의류, 피부 관리실. 전부 사치품뿐이었죠. 심지어 친정 엄마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고가의 가전제품 결제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제 아들은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의 아내라는 여자는 남편 몰래 빚을 내어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친정 식구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저런 여자의 거짓 눈물에 속아 제 어미를 요양원에 보낼 궁리나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의 추악한 과거, 현재의 불륜, 그리고 끔찍한 금전 사기까지. 저는 그 애의 목을 쥘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모두 손에 쥐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제 가정을 파괴하려 한 저 악마 같은 며느리에게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똑똑히 가르쳐줄 시간이었습니다. 손에 모든 증거를 쥔 저는 가장 먼저 미국에 있는 딸 민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경이는 실리콘밸리에서 유능한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저의 가장 큰 자랑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국제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겨우 마음을 다잡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올케인 정희의 만행, 아들 민철이의 배신, 그리고 제가 혼자서 그 애의 비밀을 파헤쳐온 과정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의 민경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폭풍전야와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마침내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딸은 낮고 차갑게 분노가 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년이 감히 우리 엄마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해? 오빠는 대체 뭘 한 거야? 당장 그 여자 쫓아내지 않고. 민철이는 그의 눈물에 속아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오히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더구나. 뭐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장 내일 비행기로 들어갈게요. 제가 가서 그 여자 아주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줄 테니까. 엄마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딸의 단호하고 믿음직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 민경이는 정말로 허리케인처럼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민철이는 거실에 앉아있는 동생의 모습에 깜짝 놀라더군요. 민경아, 너가 어떻게 연락도 없이. 하지만 반가워하는 오빠를 보는 민경이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경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빠의 뺨을 향해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어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이었습니다. 오빠, 이게 다 뭐야? 오빠는 아내라는 여자가 엄마한테 이런 끔찍한 짓을 하는 동안 대체 뭘 한 거야? 아니, 뭘 하기는커녕 그 여자 편을 들어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오빠도 공범이야. 알기나 해? 동생의 서슬퍼런 질타에 민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각 방에서 나온 정희는 거실 풍경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경이에게 아는 척을 했어요. 어머, 아가씨. 언제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민경이는 며느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노트북을 펼쳐 무언가를 빠르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물었어요. 엄마, 그 여자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죠? 전부 아빠가 물려주신 엄마 재산이랑 오빠 월급으로 생활하는 거 맞죠? 그래, 맞다. 혼수도 제대로 안 해왔어. 잘 됐네. 그럼 법적으로는 아주 간단해지겠어요. 민경이는 마치 눈앞에 없는 사람을 대하듯 정의를 완벽하게 무시하며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어요. 민경이는 거실 식탁을 자기 사무실처럼 사용하며 밤낮으로 은행과 카드사에 전화를 걸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유능한 회계사인 딸은 제가 찾아낸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추악한 정의의 금전 비리를 파헤쳐냈어요. 정의가 민철이의 공인인증서까지 도용해 대출을 받은 사실, 심지어 친정아버지의 가게 운영 자금까지 남편 몰래 대주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밝혀냈죠. 며칠 만에 정의의 모든 횡령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한 민경이는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엄마, 여기에 서명하세요. 그것은 제 전 재산을 딸인 민경이와 제가 지정하는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법적 문서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서류에 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한쪽에서 그 모습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난 후 저는 정희와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제 결정은 선언했어요. 나는 오늘부로 내 모든 재산을 딸 민경이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너희들에게는 단돈 10원도 남겨주지 않을 생각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애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무효예요. 민철 씨도 아들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그 애의 발악에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해주었습니다. 권리? 너희들이 나를 내다 버리려고 했을 때
이미 그 권리는 사라진 거야. 너희가 나를 버리려 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버리는 거다. 아주 공평하지 않니? 정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들파들 떨었습니다. 그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 민철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엄마 저까지요? 저도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그 한심한 아들의 모습에 저는 마지막 동정심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그 애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희와 내연남이 호텔 주차장에서 만나 애정행각을 벌이고 카페에서 저와 아들을 조롱하며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는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너는 아직도 저 여자가 널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너는 저 여자의 계획에 노란한 한심한 마마보이이자 돈줄에 불과했어. 이래도 저 여자를 감쌀 테냐? 동영상을 본 민철이의 얼굴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정희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민철이에게 온갖 독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 사실이야. 너랑 사는 게 지옥 같아서 그랬다. 왜? 맨날 엄마 눈치나 보고 월급이나 갖다 바치는 마마보이랑 사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지 알아?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한 적 없어. 니네 엄마 재산, 그거 하나 보고 참고 살아준 거라고. 며느리의 마지막 폭언은 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철이는 넋나간 사람처럼 허망하게 바닥에 앉아 있었고 정희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그리고 제 통쾌한 반격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악마 같은 것들을 제 인생에서,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정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주말에 저희 집 거실은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라도 세워진 것처럼 공간마다 다른 종류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딸 민경이가 노트북을 펼쳐놓은 채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는 냉철한 장수처럼 앉아 있었고 제 옆자리에 앉은 며느리 정희는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뭘로 할까요? 맞다위에 한가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죠. 제 아들 민철이는 소파 맨 끝에 거의 눕다시피 기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에 무늬만 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맞은편, 즉 제 맞은편에는 잔뜩 긴장한 얼굴의 사돈 부부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제 얼굴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 마른 입술만 연신 축이고 있었고 안사돈은 닳고 다른 손수건으로 연신 이마에 땀을 찍어내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들은 민경이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딸이 또 무슨 큰 사고라도 쳤구나 하는 것을 직감한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민경이가 헛기침 한 번으로 좌중을 정리하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 끔찍한 가족회의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이 자리는 더 이상은 덮어둘 수 없는 진실을 모두가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정혜 씨가 저희 어머니와 제 오빠에게 그리고 이 가정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이의 말에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얘가 뭘 잘못 먹었나 하는 표정으로 피식 웃더군요. 하지만 그 웃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경이가 노트북과 연결된 TV 화면에 음성 파일을 띄우고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거실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할망구 완전 호구라니까. 내가 주는 국만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뭘 훔쳐가도 뭘 줘도 기억을 못해. 정말 웃기지 않니? 조만간 더 큰 거 한 방 터뜨릴 거야. 그 할망구 재산 머지않아 전부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자신만만하게 떠들던 자신의 목소리, 저를 조롱하고 비웃던 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지자 정희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아가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엄마랑 작정하고 나를 내쫓으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지. 그렇지. 정희는 이성을 잃고 민경이의 머리채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민경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정희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다음 증거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조작이라고요? 목소리 감정이라도 받아볼까요, 올케 언니? 좋습니다. 그럼 이건 조작이 아니겠네요. 이건 언니가 직접 사용한 카드 내역이니까요. 화면에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엑셀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반년간 정희가 민철이의 명의를 도용해 몰래 발급받은 신용카드 3개의 상세 사용 내역이었죠. 샤넬, 에르메스, 까르띠에. 일반인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루에 수백만 원을 쓴 날도 허다했고 그 총액은 무려 2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사돈 부부는 화면에 찍힌 엄청난 액수의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민철 씨, 당신이 다 알고 있었잖아. 우리가 같이 쓰기로 하고 만든 생활비 카드였잖아. 왜 아무 말도 안 해? 어서 그렇다고 말해. 궁지에 몰린 정희는 이제 아들에게 매달려 거짓 동맹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이는 여전히 텅 빈 눈으로 화면만 응시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민경이가 그런 오빠를 대신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정희의 마지막 거짓말마저 베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명품백이랑 다이아몬드 반지가 생활비에 포함됐죠?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제 오빠는 이 카드들의 존재 자체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언니가 오빠의 신분증과 인감을 몰래 훔쳐서 은행에 제출하고 발급받은 카드들이니까요. 이 서류들이 바로 그 증거고요. 민경이는 옆에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그곳에는 정희의 필체로 작성된 카드 발급 신청서와 명백하게 위조된 민철이의 서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소비를 넘어 명백한 사기이자 범죄 행위였습니다. 사돈 어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이고 하는 소리와 함께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안사돈의 어깨는 이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죠. 자, 이제 마지막 증거입니다. 민경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모두의 얼굴을 한번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건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죠. 화면에는 낯선 남자와 정희가 호텔 주차장에서 진하게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 카페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이 저와 민철이를 어떻게 속이고 재산을 가로챌 것인지에 대해 의논하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어요. 그 바보 같은 남편은 내 말이라면 다 믿어라며 민철이를 조롱하는 정희의 목소리, 시어머니 재산만 빼내면 바로 이혼할 거야라고 속삭이는 내연남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결정타였습니다. 안사돈의 입에서 어머 세상에 하는 비명이 터져나왔고 사돈 어른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딸의 추악한 모습에 충격을 받아 의자 등받이에 거칠게 몸을 기댔습니다. 그들의 딸이 그저 돈 욕심이 많은 딸인 줄로만 알았는데 가정을 파괴하는 불륜녀이자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부모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영상이 끝나고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이제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실성한 사람처럼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기괴하고 소름 끼치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웃던 정희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듯 자신의 마지막 패를 까보이듯 제 아들 민철이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그래. 다 봤어? 속이 시원해. 이제 나도 더 이상 그 역겨운 착한 며느리 연기 안 해도 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김민철, 너 잘 들어. 나는 처음부터 너 같은 놈한테는 눈곱만큼도 관심 없었어. 맨날 네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눈치나 보는 한심한 마마보이를. 내가 왜 사랑하겠니? 나는 그냥 니네 엄마가 가진 저 집, 저 땅, 그 돈이 탐났을 뿐이야. 너는 그 돈을 얻기 위한 수단, 그냥 내 인생의 발판, 내 돈줄, 내 호구였다고. 이제 알겠어, 이 멍청한 놈아. 정희의 마지막 말은 가뜩이나 위태롭던 민철이의 세상을 완전히 박살 내버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마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간 인형처럼 텅 비고 공허한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불쌍하게 쳐다보는 제게 정희는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독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 악독한 시어머니. 당신만 없었으면 내 계획은 완벽했어. 당신이 죽어라고 내 발목을 잡는 바람에 이 모든 게 틀어졌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아들의 곁으로 다가가 그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귓가에 그리고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힐 한마디를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들었지, 내 아들. 저게 바로 너가 평생을 너 하나만 보고 살아온 이 늙은 엄마보다 더 철석같이 믿었던 너의 그 현명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진심이란다. 이게 바로 내가 엄마보다 아내를 믿은 결과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텅 빈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내의 배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뜨겁고도 차가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희 집 거실에서는 한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 개의 영혼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저는 꼿꼿하게 서서 제 아들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이 눈앞에서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후 거실을 가득 메웠던 것은 이성이 마비된 자의 광기 어린 발악뿐이었어요. 자신의 방으로 쫓겨 들어가서도 정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끼던 화장대의 거울이 깨지는 소리, 벽을 향해 무언가를 집어 던지며 내는 둔탁한 파열음, 그리고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와 욕설이 끊이지 않고 반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애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파국의 원인이 저와 제 아들에게 있다는 듯 세상을 향한 모든 증오를 토해내고 있었죠. 그 끔찍한 광경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사돈 어른이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제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더는 면목이 없어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연의 짐을 싸서 저희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사부인과 김서방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저희가 단단히 연을 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잠시 후 사돈 부부는 마치 사지로 향하는 병사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정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들 뒤로 다시 한번 끔찍한 소음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이거 다 내가 산 거야. 내 거라고. 당신들이 뭔데 내 물건에 손을 대. 이 천하의 몹쓸 거사. 내 남편 등골 빼먹고 내 시어머니 피눈물 흘리게 해서 산 이따위 물건들이 그렇게도 아까워. 이 악마 같은 년. 정희가 아들 명의로 훔친 돈으로 사들인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이 복도를 향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물건들을 붙잡으려는 정희와 그런 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사돈의 모습이 뒤엉켜 집안은 다시 한번 지옥 같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의 소동 끝에 마침내 정희는 여행 가방 2개를 든 채 너덜너덜한 몰골로 방에서 끌려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희의 눈빛은 독사처럼 번뜩이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추악한 본성을 버리지 못한 그 애는 거실을 지나치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장식장 위에 고이 놓여있던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결혼사진 액자를 팔로 거칠게 쓸어버린 겁니다. 와장창 하는 요란한 소음과 함께 제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 산산조각 나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현관에 나란히 놓인 우리 가족의 신발들을 군화발로 지식이며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집안 반드시 망할 거야. 내가 2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거라고. 특히 당신 그 못된 시어머니. 평생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이 집구석에서 외롭게 혼자 썩어 죽어갈 거야. 내 저주를 받아라. 그 악담을 끝으로 정희는 사돈 어른의 손에 이끌려 현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몇 달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딸 민경이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우기 시작했고 제 아들 민철이는 여전히 영혼이 빠져나간 로봇처럼 거실 한가운데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사돈 부부가 떠나고 집안에는 모든 소음이 멎은 무겁고도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빗자루를 내려놓은 딸 민경이었습니다. 민경이는 오빠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 넓은 등짝을 인정사정 없이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오빠, 정신 안 차려? 언제까지 그렇게 동상처럼 서 있을 거야? 저런 미친 여자 하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오빠가 조금만 더 일찍 정신 차렸어도 엄마가 저런 꼴까지 당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엄마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셨을지 생각이라는 걸 해봤냐고. 동생의 서슬 퍼런 질책에 멈춰있던 민철이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마치 천근만근짜리 족쇄라도 찬 것처럼 위태롭고 무거워 보였어요. 마침내 제 앞에 선 아들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제 앞에 쿵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시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제게 용서를 빌던 그 옛날처럼 차가운 거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거대한 몸을 웅크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와 원망이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밉고 한심했지만 결국에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아들을 제가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동안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말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무릎만 꿇고 있을 테냐?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한테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죽어도 여기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용서. 용서가 그리 쉬운 말인 줄 아니? 너는 칼보다 더 무서운 말로, 행동으로 이 어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내가 저 계집의 거짓 눈물에 속아 이 어미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때
나는 내 심장이 칼로 도려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 평생을 너 하나만 보고 너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온 이 어미를 너는 한순간에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짐 덩어리 취급했지. 내가 내 앞에서 엄마 요양원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단다. 내 발밑이 꺼지고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 그 끔찍한 고통과 배신감을 너는 평생 가도 전부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들으며 더욱더 고개를 숙이고 온몸으로 자신의 죄를 감내하고 있었어요.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아들의 눈물이 제 발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 맞아요. 저는 엄마한테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변명일 뿐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 제발 저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제가 평생 엄마한테 속죄하면서 살게요. 다시는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하라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저를 아들로 다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받아주세요, 엄마. 아들의 애절한 울음 섞인 애원에 제 마음도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정성껏 물을 주어 키우는 화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 화분에 제 손으로 직접 맹독을 부었어요. 뿌리까지 썩어 문드러진 그 화초가 다시 살아나려면 흙을 다 갈아내고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아주 오랜 시간 햇볕과 깨끗한 물을 주며 기다려야만 할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 녀석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됐다. 일어나거라. 저는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핏줄이고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버리면 누가 너를 거두겠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민철아. 신뢰라는 것은 한번 깨지고 나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법이다. 너는 앞으로의 평생을 통해 내가 깨트린 그 신뢰를 다시 붙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긴 시간이 될 게다. 각오할 수 있겠니? 네, 엄마. 각오하고 말고요. 어떤 고통이라도 다 감수할게요. 제 살을 도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엄마의 믿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게요. 평생 노력할게요. 아들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 민경이가 제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고생 많았어.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랑 행복하게 살자, 응? 저는 딸의 등을 토닥여주며 비로소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제 곁에는 여전히 저를 사랑해주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 세 식구는 깨진 유리 조각과 어지러운 살림살이들을 함께 치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조촐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식사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희미하지만 따스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어느덧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무심한 듯 흘러갔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많은 것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죠. 그리고 제 인생 역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항로를 따라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을 겪은 후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제 아픔을 다른 누군가를 위한 희망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저와 같이 가족에게 말 못할 상처를 입고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은 어르신들의 쉼터라는 이름의 작은 모임이었죠. 처음에는 동네 경로당 한쪽 구석에서 서너 명의 할머니들과 함께 시작했던 모임은 금세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은 할머니, 며느리의 모진 구박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할머니,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외롭게 지내는 할아버지. 세상에는 저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분들이 법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모임의 활동이 한 시사 프로그램의 황혼의 반란, 빼앗긴 권리를 되찾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후원과 격려의 전화가 빗발쳤고 저는 하루아침에 어르신 인권운동가라는 거창한 별명까지 얻게 되었죠. 처음에는 쑥스럽고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이 일이 제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작은 날갯짓이 저처럼 고통받는 다른 분들에게 희망의 바람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들 민철이는 그 누구보다도 제 활동을 셔츠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녀석은 정의가 남긴 모든 빚을 자신의 힘으로 깨끗하게 청산하고 회사에서는 예전보다 2배, 3배는 더 열심히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주말이면 꼭 저희 모임에 찾아와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곤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고장난 형광등을 갈아주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녀석이 비로소 철이 들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 번은 녀석이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쑥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엄마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엄마한테서 빼앗았던 행복을 이제는 엄마 스스로가 더 크게 만들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존경스럽고 또 죄송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너는 내게서 행복을 빼앗은 게 아니야. 잠시 내가 행복이 무엇인지 잊게 만들었을 뿐이지. 그리고 덕분에 나는 이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단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마주보며 아주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딸 민경이도 얼마 전 아예 한국지사로 발령을 받아 귀국했습니다. 엄마와 오빠가 걱정된다며 스스로 자처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 식구는 주말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합니다. 며느리라는 존재가 빠져나간 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상처와 공허함을 남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가족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단단한 관계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교도소에 있는 우정희로부터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두툼한 편지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지가 들어있었죠. 아마도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며 구구절절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애의 거짓말과 연극은 이제 지긋지긋했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그대로 들고 나가 아파트 단지 내 소각로에 던져버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 애의 흔적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축하하기 위해 오랜 친구 경숙이를 비롯한 모임의 할머니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왔습니다. 부드러운 백사장을 맨발로 걸으며 발가락 사이를 간지리는 모래의 감촉을 느껴봅니다. 귓가에는 시원한 파도 소리가 부서지고
코끝에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스며듭니다. 눈부시게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시간들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지옥 같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던 제 모습, 아들의 배신에 피눈물을 흘리던 제 모습,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모습까지. 순자야, 뭐가 그렇게 좋아? 아주 얼굴에서 빛이 나네, 빛이 나. 경숙이가 제 옆에 다가와 팔짱을 끼며 말합니다. 저는 친구를 보며 제 생에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응, 좋아. 모든 게 다 좋아, 경수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그래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을 되찾은 겁니다. 이 눈부신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제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저는 앞으로 제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아침이 그렇게 밝아오고 있습니다.